23년 이전을 보시면 대출이 심플해요. 주담대, 전세, 신용대출로 깔끔하게 오다가 23년부터 시커먼 특례 보금자리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특례 신생아론이 차지하고 있죠. 주택기금에서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주택 수요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은 소득 대출 처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대출 정책은 수요를 촉진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출이 민간 대출에서 정책 대출 중심으로 변했죠. 작년부터. 올해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 굉장히 퀵하게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책성 자금 시대다, 이런 타이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제목만 봐도 감이 오시죠? 사실은 수도권 집값 밀어내기 주범이 따로 있다고 9월에 머투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주담대 80%가 정책성 대출이래. 와, 띠로리.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죠. 이미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은 23년부터 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프로그램의 시대라고 불렀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책성 자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매년 끝없이 나온다. 끝없이 나오게 되어 있고, 지금 연준에서 자산시장을 관리하는 그 공개시장 조작행위가 QE였는데, QE가 처음 나왔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6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도 자산시장을 매니징하고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매니징이고 나쁘게 말하면 마사지고 의도를 가지고 몰아가고 있는데, QE1, QE2, QE3 같이 공개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 가격을 끌어내렸던 이런 행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에 코로나 때는 많은 기업들을 다 살려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장단기 국채 금리를 또 조정을 하고 있죠. 장기채와 단기채의 발행 스케줄을 변화를 주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또 금리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채권 시장은 그냥 프로그래밍화된 매니징 되고 있는 그런 금리에 가까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냥 돈이 그냥 한 몇 조 정도 있으신 드러큰밀러 말이고, 저도 드러큰밀러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을 풀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것 봐라, 그냥 1년에 주담대가 60조만 돼도 많은 건데 40조를 모기지로 풀어? 그러면은 정책성 자금이 앞으로 주택시장의 핵심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해 말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날 것 같았는데 특례 신생아론이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의 그 2차 프로그램을 국토부가 이어나갔고, 국토부는 내년에도 계속 이걸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례 신생아론 대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부동산 시장은 프로그래밍화 됐고 자산 관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23년 이전에는요, 23년 이전을 보시면 대출이 심플해요. 은행의 그냥 일반적인 대출, 그러니까 주담대, 그 다음에 녹색은 전세, 회색은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 신용대출로 깔끔하게 오다가 23년부터 시커먼 특례 보금자리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특례 신생아론 이 차지하고 있죠. 주택기금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원래 특례 보금자리는 마이너스지만 특례 신생아론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수요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은 소득 대출 처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대출 정책은 수요를 촉진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출이 민간 대출에서 정책 대출 중심으로 변했죠. 작년부터. 올해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8월 28일에 이것도 잘 안 보셨지만 국토부 예산을 보면은 내년 예산이 58조 편성이 됐는데, 그거를 뜯어보면은 여기 신혼부부와 관련해가지고 신생아 특례의 소득 요건을 상향하는데, 올해 1억 3천으로 상향을 하는 거에서 내년에는 2억 5천으로 이제 소득 기준을 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생아론이 지금 원래 있었던 디딤돌 버팀목에 위에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이 특례 신생아론이 되는 거라는 게 국토부 주장이고, 밑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디딤돌 버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특례만 27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6조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특례 신생아 대출로 27조를 쓰겠다고 했을 때 그 27조는 종전 디딤돌 버팀목으로 그냥 월에 2조씩 짱짱이 나가고 있는 그 대출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특례 부분으로만 27조를 쓰겠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올해 소득 기준 1억 3천으로 돌려보니까 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건 한 6조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국토부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수도권 집값 밀어내기 정책성 자금이 되게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올해는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 이것만 계산하면 6조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있었던 디딤돌과 버팀목은 원래부터 나갔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주택시장 과열 원인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디딤돌이랑 특례 디딤돌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례만 끊어서 생각하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이거를 그러면은 6조 원이니까 불만족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27조 원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회의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은 더더욱더 내년 내후년에 국토부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제 수십조를 써가지고 이게 특례 신생아 대출이니까요. 특례 신생아 대출이니까 그러면 출산율 제고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출산율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 막 1년에 20조씩 써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 없죠. 그래서 결국 출산율은 이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출산 가구가 집 사는 데 쓰는 게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출산한 가구가 쓰는 거지 무출산 가구를 특례 디딤돌 버팀목을 줘서 유출산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기출산 가구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갈 일이 사실은 없죠. 그냥 출산한 가구들한테 혜택을 드릴 뿐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20조 연 27조 쓰겠다는 이 돈 가지고 분명히 한 소리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국토부는 자기네 관할 프로그램이니까 그걸로 한 소리 들어야 되는데 요즘이 한 소리 듣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막 조사와 이런 것들이 가열찬 시기다 보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20조라는 금액은 한 해 20만 명이 태어나니까 한 명당 그냥 1억씩 줘도 되는 돈인데 그냥 한 명당 1억씩 주는 게 너무 좀 그러면은 뭐 5천만 원 줬다가 성인 되면 다시 5천만 원 줬다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튼 이제 국토부는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이 아니다. 특례 신생아론 별로 영향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은 더 어마어마하게 뿌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한겨레 기사 그 박수지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 보시면은 디딤돌 버팀목이 23년 6월엔 8조 원이었고 24년 6월엔 15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특례는 사실 디딤돌 자체가 많이 나간 거죠. 디딤돌 자체가 특례는 3조 원이니까 이게 8조에서 12조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다음 버팀목도 전세 대출은 신생아 통례에서 거의 그대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구입 대출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구입 대출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3조 원 늘어난 게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8조 깔았는데 7조 원 늘었는데 거기 신생으로 3조가 늘었기 때문에 특례 대출이 영향이 적은 건 아니고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2억 5천이잖아요. 파워 커플이네? 그러니까 아니 연봉 2억 넘으면 파워 커플이라면서요. 이제 파워 커플도 신생아 특례 써가지고 이제 그럼 대출을 막 이제 짱짱하게 받겠죠. 하여튼 요즘은 그래서 그 회의 때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은 주택금융이 그 선택지가 너무 넓다. 주택금융의 적용 대상자가 너무 넓어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택금융이 약간 주거복지 금융이었는데 지금은 주택금융이 그냥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택금융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편적 주택금융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막 뭐 이걸 쪼개고 저걸 쪼개고 이렇게 하고요. 근데 보편적 주택금융에 가장 맞닿아 있었던 대출이 저는 그냥 작년에 있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주택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집을 사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빌릴 수 있게 하는 거랑 출산을 해야만 이제 요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거랑은 그 수요자층 자체가 완전히 좁아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돈을 쓰는데 이렇게 좁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쓰는 것이 맞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주택 분양이 다 특공화 돼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여튼 그래서 국토부 얘기는 저는 뭐 콩으로 매줄 쓴다 해서 요즘 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설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말인지 보말인지 제가 말이냐 보말이냐 이런 말을 하진 못했죠. 그러나 오늘 뭐 채부심 세미나에서는 하는 거죠. 말이냐 보말이냐
내년은 이게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정책 금융의 시대가 완전히 열렸고 그 완전히 열린 거를 정말 특정 어떤 수요층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도록 만들고 있는 게 저는 국토부라는 생각이고, 그냥 무주택 가구 전체가 제약 조건 없이 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오늘 이 정도로 얘기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